이야기로 편하게 좀 시작을 해보면 어떨까요? 친구들 영화제는 제가 대학생 때부터 너무너무 즐겨오던 영화제인데 참여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 이번 주제가 새로운 삶이라고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에 걸맞는 영화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사를 추천했고, 저는 이제 추천하는 게 항상 긴장되는 일인데 어떻게 보셨는지 너무 궁금한 마음이 크고 오늘 재미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근데 평소에 두 분의 영화 취향은 비슷한 편이세요? 어떠세요? 최근에 봤었던 거 해피엔드. 해피엔드 레오소라 감독 해피엔드 같이 보셨어요? 되게 재밌게 봤는데 또 우연히 태풍 클럽이 좀 이렇게 떠오르는 영화였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취향이 비슷하다고 얘기하는 게 사실 이게 좀 워낙 이건 업으로 하고 계신 분이고 제가 취향이 비슷하다고 얘기하기가 좀 부끄럽지만 그때 해피엔드 보고 나서 둘이 딱 얘기했던 장면이 겹친 게 좀 신기했어요. 그 대걸레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그 대걸레 씬이 있는데 그 둘이 딱 동시에 얘기하는 거 보고 생각이 좀 비슷비슷한가 보다, 기억에 남는 건 좀 비슷한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오늘도 저희가 토크 나누다가 인상적이었던 장면에 대한 이야기 나눌 텐데 그때도 두 분이 통할 수 있을지 이것이 밸런스 게임은 아닙니다만 한번 그때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고요. 시네마테크 친구들 영화제 추천작으로 이사를 골라주신 이유를 간단하게 이옥서 감독님이 설명해 주셨는데 장도연 씨는 이 작품을 관객들과 이 영화제에서 같이 본다라고 할 때 어떤 기분이셨어요? 저도 이제 영화를 잘 알지는 못하지만 즐겨보는 사람으로서 남들이 영화 많이 보니까 뭐 추천해달라고 하면 얘기하기가 되게 겁나요. 사람 취향이 너무 다 각기 다르고. 그리고 예전에 TMI지만 제가 정말 그 실연의 아픔을 당하신 분께 제가 정말 엄선해서 새 작품을 추천해드렸어요. 근데 그게 뭐야? 라는 말이 되돌아와서 제가 그때 이후로 저도 좀 썽이 나서 저는 좀 열과성을 다해서 출연해서 이렇게 했는데 역시 사람 생각은 다 비슷한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재밌는 영화의 기준이 뭐냐라고 했어요. 저는 내용도 좋고 그렇지만 장면이 3개 이상 딱 기억에 뇌리에 박히면 그 장면을 또 보려고 앞뒤가 궁금해서 다시 또 영화가 궁금해지는, 그래서 엔처 관람을 많이 한 적이 꽤 있거든요. 근데 이 작품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뇌리에 남는 장면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 장면이 처음에 봤을 때는 이렇게 읽혔는데 오늘 보니까 또 다르네. 그리고 다른 장면은 그냥 넘어갔었는데 다시 한번 보니까 이게 이런 느낌이었나? 그래서 좀 신기한 경험을 해서 만약에 처음 보신 분들이나 저처럼 이제 뭐 두 번째 보신 분들이나 하면 어떻게 보셨는지가 너무 궁금해서. 네. 영화가 좋은 이유는 사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 그 영화가 나에게 다가왔던 순간과 또 시간이 지나서 곱씹어보거나 혹은 다시 만났을 때 감흥과 좋았던 면들이 조금씩 달라지기도 한데 오늘은 두 분은 어떠셨어요? 처음 이 영화를 일단 접했을 때가 두 분이 언제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다시 이 영화를 요즘에 근래에 접했을 때 그 감상이 어떻게 갔고 또 달라졌는지 궁금하거든요. 저희 같이 최근에 장편 영화를 촬영을 했었는데요. 너무 알죠. 너무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저기 버젓이 장도연 배우라고. 원래 희극 배우였지만. 그래서 그 영화를 이제 준비할 때 같이 봤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저희 영화가 이제 구교환 선배랑 장도연님이랑 김수진 선배님 이렇게 세 분의 어떤 삼각관계여서 그런지 되게 계속 삼각관계로 읽혔었거든요. 부모님과 렌과의 관계가요? 아니면 그렇기도 하고 또 이상하게 이게 저 과한 해석일 수도 있는데 엄마와 그 이사를 도와주던 후배의 어떤 묘한 그 느낌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 사이도 아닌데 잡아뜨려 놓고 요가를 가르쳐 주면서 이거는 좀 엄마인지 요가인지 뭔지 애매한. 그리고 이제 이사 막 이제 그 렌한테 빨리 이제 그 뭐지 아빠한테 빨리 오라고 이제 이삿짐 거기
차로 돌아오라고 할 때도 동시에 아빠랑 렌이랑 같이 그 사람한테 돌을 던지잖아요. 그런 것도 그렇고 또 뭔가 이제 렌한테 뭔가 들키듯이 이 어깨에서 내려왔을 때 그 죄책감이 느껴지는 그 큰 고개가 이렇게 숙여져 있는다거나 뭔가 수도꼭지를 고쳐주러 오는 뭐 하나하나 어떤 그 요소들이 그런 식으로 읽혔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은 또 다시 보니까 과했나 이게 너무 이제 궁금했어요. 관객분들은 어떻게 보셨을까? 제 마음이 맞나 뭐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장도연 배우님은 어떠셨어요? 아, 저는 처음에 봤을 때 가장 이제 강렬했던 게 그 마지막에 축하합니다라고 외치는 그 장면이 너무 강렬해서 아, 이상하면 딱 이 장면이 떠올릴 정도로. 근데 다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제가 처음부터 뭘 봤냐면, 그러니까 어디부터가 환상일까, 다 어디부터가 현실이고 어디부터 환상일까를 저는 그 물속에서 이제 렌이 그러니까 환상의 렌이 현실의 렌을 이제 서로 이제 안아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앞뒤인가 뭔가 계속 이제 곱씹다 보니까 마지막 엔딩이 저는 되게 동화 같아서 그냥 아, 제가 렌이 저렇게 성장해 가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보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사실 살면서 얼마나 다들 아시겠지만 별의별 일이 다 있고 정말 변수라는 게 너무 많은데, 근데 다시 봤을 때 제가 이게 발견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약간 진입금지 표지판 같은 게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현실에서 그렇게 막 발버둥 치고 성장하려고 막 노력을 해도 결국은 갈 수 없는 게 그게 너무 먼 이상인가 싶어서 그 엔딩 크레딧 올라갈 때 장면을 좀 더 유심히 봤던 것 같아요. 너무 멋있어, 해석이. 땡큐. You're welcome. 계속 이야기 나눠볼게요. 오늘 더 어떤 얘기 들려주실지 점점 저도 기대가 되기도 하는데요. 소마이 신지야 뭐 너무나 일본의 위대한 시네아스트이기 때문에 이미 기획전이라든지 다른 관람 형태를 통해서 소마이 신지 감독의 영화를 만나신 적이 있는 관객분도 계실 수도 있고, 아니면 오늘 처음 소마이 신지 감독의 영화 세계를 접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라면 지난해 개봉한 태풍 클럽으로 또 이 감독을 처음 접하고 알게 되신 관객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2001년에 이미 작고를 한 시네아스트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의 신작을 볼 수 없다는 점이 굉장히 안타깝기도 하고, 48년생이 어떤 감독이 2001년까지 아주 길지 않은 그 생애 동안 남겼던 13편의 정말 불꽃 같은 작품들이 어떤 식으로 일본 영화계 그리고 전 세계 시네아스트들에게 영향을 미쳤는가를 생각하면 더 그 이름을 조금 위대하게 빛나게 기억하게 하는 감독인데요. 상대적으로 아직 한국에 아주 많이 소개되지는 않은 감독인 것 같아요. 이 작품으로 칸 영화제에 주목할 만한 시선에 상영을 했었고요. 그게 소마이 신지를 세계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되었고, 이미 일본에서는 아주 많은 영향을 받은 후배 감독들이 언급을 하는 감독이기도 합니다. 구로사와 기요시 감독이라든지 많이들 좋아하시는 고레다 히로카즈, 그리고 최근에 일본의 새로운 시인의 경향을 이끌고 있는 하마구치 류스케 같은 젊은 감독들도 항상 소마이 신지 감독의 뉴웨이브의 영향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는 하죠. 소마이 신지 감독의 다른 작품을 접하신 적이 있는지도 궁금한 게, 소마이 신지 감독의 태풍 클럽이 국내에는 먼저 소개가 됐지만 이전에 뭐 셰일러 슈트와 기관총이라든지 아니면 이번에 이 영화 마찬가지로 이옥석 감독님이 또 골라주신 숀벤 라이더라는 작품도 있고 여러 개의 작품이 있는데요. 두 분은 어떤 영화로 가장 처음 소마이 신지의 세계를 만나셨어요? 네, 저희 태풍 클럽을 먼저 재밌게 봤어요. 장도연 배우님은 어떤 작품일까요? 아, 저도 태풍 클럽을 그때 감독님께서 보시고 너무 재밌다고 추천을 해주셔서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때 이제 좀 시간이 빌 때 자주 만나서 영화 보고 뭐 전시 보고 밥 먹고 이런 거 좋아해서 그 전날 그 얘기를 듣고 다음날 이제 제가 바로 그 집 앞에 극장에 가서 보고 너무 재밌어서 그 영화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서 다시 또 만나서 막 수다를 떨었던 그 기억이 있었어요. 네. 태풍 클럽에 대해서는 어떤 대화를 나누셨는지 지금 다 기억나는 토막이 혹시 있으세요? 우리 또 장면 얘기하고 뭐가 되게 슬픈데 좀 뭐 아름다워서 우리가 이거 아름다워해도 되나? 막 이런 얘기 했었던 거 기억나고. 아름다워해도 되나의 감정은 무슨 감정이죠? 그 아이가 안 좋은 선택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해석이 뭔가 그러니까 되게 슬퍼야 되는데 다시 시작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좀 구경하는 마음으로 그걸 지켜보는 게 좀 마음이 이렇게 불편한데 재밌고 끌리고 이런 어떤 중독이 느껴져서 저 극장에서 보고 다시 2번을 봤거든요. 그 장면이 또 이렇게 끌려서 그런 이렇게 좀 불온한 어떤 거를 보는 듯한 기분을 좀 주는 것 같아요. 되게 저는 그러니까 제가 학창 시절에 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되지만 그걸 딱 멀리 보는데 뭔가 되게 안전한데 해방감이 드는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리가 있고 어차피 내 일이 아니지만 그 안에서 묘하게 나도 그런 마음이 스물스물 올라올 때가 있었는데 저 친구들이 더 화면으로서 터트려 주니까 좀 뭔가 상쾌한 느낌도 들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소말신지의 영화가 전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방금 언급한 영화들의 기본적인 연결고리라고 하면 어쩌면 조금 믿을 수 없는 어른들의 관점이 아니라 정말 딱 그 10대 그 시기를 통과하고 있는 그 주인공의 관점으로 영화를 바라보게 돼서 개입할 수 있을까라는 감정이 드는 것도 사실인 것 같고, 그리고 그것이 본인들이 만들었던 뭐 학교 안의 커뮤니티든 아니면 가족이든 지역사회이든 본인이 굉장히 안온하게 있었던 어떤 세계를 어떤 이유로 나아가서 좀 자기만의 모험을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 항상 소마이신지가 바라보는 10대들의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험 끝에 어떤 변화를 겪고 말하자면 성장을 겪고 혹은 아무것도 주지 못한 채로 다시 현실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소마이신지 영화의 특징들인 것 같은데, 오늘 보신 영화도 렌코, 그러니까 렌이라는 소녀가 부모의 이혼으로 외부 세계의 압력 때문에 자기에게 생긴 어떤 여진 같은 것들을 계속 바라보면서 자기만의 모험을 시작하는 이야기잖아요. 그 조심스러운 감각이 무엇인지 조금 알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지금 들기도 하는데, 소마이신지 감독의 연출적인 특징으로 또 혹시 꼽고 싶은 것이 있으세요? 이 감독의 영화를 보면 이런 점이 좀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다라든지? 소마이신지 영화는 오프닝부터 1분도 안 됐을 때 이미 이렇게 맞아요. 하게 네. 하는 것 같아요. 이 영화도 그렇고 이전 영화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제가 같이 작업을 하면서 뭔가 태풍클럽의 촬영처럼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 있어서 스토리보드를 그릴 때 계속 주장을 이제 했었었는데 이게 어쨌든 되게 롱테이크로 인물들이 움직일 때 같이 따라가기도 하고 또 인물들이 쓰고 또 카메라는 더 가기도 하고 되게 엄청 전 계산적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되게 많은 약속이 있어야 되는데 되게 궁금했었던 지점이 이 친구도 그렇고 렌이라는 친구도 그렇고 태풍클럽의 주인공들도 그렇고 다 연기를 전문적으로 하지 않았던 친구들이라고. 혹은 이 영화가 처음이거나. 네. 그래서 그게 되게 궁금했어요. 어느 정도까지 약속을 하고 리허설을 많이 하신다고는 들었는데, 그래서 그 롱테이크가 가장 이 소마이신지의 특징이라고 생각이 들고 내가 보고 싶기도 하고 따라하고 싶기도 하는데 참 어려워서 말이 이렇게 가는 게 아닌데 왜 이렇게 그 콘티에 참고하셨다고 하니까 이렇게 되면 저희는 너의 나라를 더 기대하는 수밖에 없어요. 어떠한 소년 매너일지. 기가 막히죠. 난리가 나나요? 정말 큰일이 나겠군. 10번 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혹시 장도연 씨는 어떤 특징들을 발견하세요? 저는 그냥 단순하게 태풍클럽이랑 이사 봤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비의 장면이 굉장히 많았고, 오늘 보면서 또 느꼈던 건 그러니까 뭐 비도 그렇고 불, 물, 혹은 뭐 어른이랑 아이가 있을 때 되게 위치가 상하에 계속 배치를 해두신다거나, 아니면 아까도 기억 남는 게 아버지가 계속 위쪽에 있고 아이가 혼자 뭐 덩그러니 혼자 있던, 아니면 한참 어른보다 아래에 있건, 그래서 아이가 늘 이렇게 올려다보는 시선이 많았는데 한번 그게 뒤바뀌어서 아버지가 밑에 있고 렌이 이렇게 위에 있을 때 기린을 건네는데 그걸 놓치잖아요. 그래서 속으로 저렇게 다 떠먹여줘도 아버지는 저걸 왜 딸의 손을 못 잡으세요? 약간 이런 안타까움처럼, 그러니까 그냥 그런 인물의 감정을 되게 막 상징적으로 저 같은 영화를 막 딱히 공부하지 않은 잘 모르는 문외한들한테는 이미지가 확 오니까 이 이해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좀 그래도 비교적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방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저는 언급해 주신 것 같은데, 소마이신지 영화에서 항상 비, 물, 장마 시즌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모티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어떤 불순함을 씻어내는 무언가일 수도 있고 큰 변화를 상징하는 무언가일 수도 있는데 이 영화를 포함해서 요 근작들, 그러니까 이 영화가 등장했을 때 앞뒤 정도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인물들의 머리 위에 얹어진 어떤 압력이 그 장마 시즌 혹은 뭐 샤워실, 수영장 이런 식으로 항상 표현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여기서도 렌이 장마를 되게 싫어하잖아요. 장마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부모의 이혼이 싫은 것과 똑같은 마음인 거죠. 하지만 장마를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건 불가항력적인 일이고 어린아이가 부모의 이혼을 막는 건 역시 불가항력적인 일이기도 하죠. 그래서 수마이 신지 감독의 영화에서 물이 어떤 식으로 변주되는가를 조금씩 구체적으로 지켜보신다면 아마 영화에 대한 감흥이 한층 깊어질 텐데 그 점을 도현님이 콕 집어서 얻어물렸습니다. 것 같아요. 역시 시네필이야.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일단 들고 어린이가 주인공인 다른 영화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가 흔하게 접하는 영화들 중에서도 많고 한국 영화에도 요즘은 어린이가 주인공인 영화도 많고 일본 하면 또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의 여러 어린이가 주인공인 영화들이 떠오르기도 한데 이 이사라는 영화 속의 맨이라는 캐릭터만이 가진 독보적인 매력이 또 있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두 분은 그게 어떤 매력이라고 느끼세요? 지금 처해진 상황이 누가 봐도 너무 답답하고 아이가 막 애쓰지만 뭐 주위에 좋은 어른은 없어 보이고 어찌됐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 안에서 스스로 아는 것처럼 얘는 그냥 혼자 이걸 겪어 나가야 하는 상황인데 이상하게 이 친구를 보면 너무 안쓰러운데 안심이 되는 이런 좀 양가적인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굉장히 용감하고 막 이렇게 잘하다가 이런 비슷한 상황이 겪으면 뭐 극 안의 일이지만 알코올 램프를 한 번은 휘저을 줄도 아는 아이 같고 어른 앞에서 따박따박 얘기도 잘 할 수 있는 아이 같고 해서 안쓰러운데 그래도 그 할아버지가 좋은 거 손에 꼽아 한 손이면 된다라고 했는데 그게 넘었다고 하니까 그거로 또 이 친구 몇 년을 살겠구나 그냥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마냥 안쓰럽지만 않았어요. 너무 공감하는 표현들이고요. 육석 감독님은 어떠세요? 저는 뭔가 이제 계속 보고 싶은 얼굴이 이 친구의 가장 큰 매력 같고 그냥 앞서 자기가 본 어떠한 것들의 불안을 느껴도 그냥 그 친구의 얼굴 클로즈업해서 이렇게 보여주면 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저의 어린 시절에 어떤 불안을 느꼈던 어떤 순간들을 다른 세계로 데려가주는 어떤 얼굴이 너무너무 아름다웠고 그리고 되게 마르고 조금만 엄청 빨리 뛰잖아요. 그게 너무너무 매력적이고 되게 이렇게 어떻게든 잘 이 난간을 헤쳐보려고 하는 그 작은 몸짓이 되게 좀 오래오래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어딘가로 계속 달려나가는 그 운동성의 에너지도 영화를 굉장히 특별하게 감각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타바타 토모코라는 1980년생 배우예요. 이 영화를 찍을 때 나이가 13살이었고요. 이후에 이 배우가 최양일 감독의 피와 뼈에서 그 너무나 괴물 같은 기타노 다케시가 연기했던 김준평의 딸 하나코를 연기했고 거기에서 굉장히 비극적인 결말을 맞지만 그 역할로 아카데미상, 그러니까 일본의 아카데미상에서 여우조연상을 수상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활동을 꾸준하게 이어오고 있는 배우이긴 하고요. 제가 이 배우를 볼 때마다 너무 신기한 건 어릴 때 얼굴이 똑같이 남아있어요. 그게 항상 너무 신기하고 매력적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언급하신 것처럼 처음 작품을 찍는 어린이 배우임에도 불구하고 그 카리스마라고 해야 할지 본연의 어떤 타고나는 스타성이라고 해야 할지 그런 것들을 가진 배우들을 만날 때 굉장히 놀랍게 생각이 되죠. 아마 이 영화도 그 대표적인 영화 중에 하나로 거론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옥석 감독님은 혹시 어린이를 주인공으로 한 장편 영화를 생각해 보신 적도 있으세요? 아니요,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4학년 보경이도 초등학교 4학년인 줄 알았던 거 아니었죠? 다른 4학년이었죠. 초등학교였으면 큰일 나죠. 큰일 나죠. 보경이가 네. 아주. 근데 왜 한 번도 떠올리시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힘든 기억은 좀 다 잊어버리는 것 같은데 또 어쩌면 그냥 저희가 다 인물들이 좀 다 성인인데 성인 같지 않고 유치하기도 하고 좀 꼴보기 싫기도 하고 아직 좀 덜 큰 어른으로 이렇게 달리 표현하는 것 같아요.
아, 그렇네요. 어떻게 보면 좀 공존하는 무언가 이미지일 수도 있겠어요. 그렇다면 현실 세계에서 두 분은 렌과 같은 나이대에 어떤 어린이였는가? 이것도 굉장히 궁금해지는 지점인데 기억을 좀 더듬어 보면 우리 미화하지 말기로 해요. 렌의 나이대 난 어떤 어린이였을까요? 두 분은. 네. 렌이 지금 12살, 12살, 13살. 아, 그때 저는 이제 렌의 이제 가정사를 놓고 보면 저도 렌처럼 이제 자식이 하나고 부모님이 싸우는 것도 많이 보고 그때는 그때 이게 사실 기억이라는 게 다 조작이 되고 하니까 그때 엄마 아빠가 싸우면 제가 렌의 대사 중에 가장 공감했던 게 왜 노력하지 않냐? 우린 정상적인 가정이어야 되고 행복한 대화를 나눠야 되는데 나라고 부모님이 늘 마음에 들겠어? 하지만 난 이렇게 애쓰는데 왜 둘은 애쓰지 않지? 그거에 대해 저도 되게 좀 막 나만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을 가졌다라는 게 그 감정이 좀 스쳤고 그리고 되게 나 혼자만 어른이고 다 유치하다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불안으로 작용했기도 했겠어요. 어린 시절에. 맞아. 나만 멀쩡하고 딴 사람들은 다 왜 이러지? 이런 대단한 착각을 덜 큰 거죠. 하지만 불을 지를 용기 같은 건 없었고. 그러진 못해. 다행히 쫄보라서 이렇게 잘 자랐습니다. 그 예전에 얘기를 나눴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어린 시절을 한번 얘기해 줬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과 다른가요? 그 버전이? 그 되게 멋있는 거여가지고 네. 멋있다고 생각을 했던 지점이 있었는데 반에 되게 조용한 친구를 인기쟁이로 어때요? 자기 옆에 그러니까 짝꿍을? 제 기억이 잘 안 맞나요? 네, 기억은 다 왜곡되지만 딱 좋은 것만 걸러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때 감독님께 잘 보이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그냥 얘기를 좀 복기를 해보자면 그 반에 왜 인기 있는 애들은 딱 정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활발하거나 뭐 대단한 장기가 있거나 아니면 공부를 뭐 잘하거나 뭐 좀 눈에 띄는 아이들이 1년 동안 딱 그 반을 장악했다면 제 딱 두 번이 있었는데 제 옆에 짝꿍은 되게 조용한데 말을 걸어보면 그거 있잖아요. 애매하게 한 번씩 툭툭 이렇게 던지는 유머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도대체 쟤는 왜 도현이랑만 있으면 그렇게 깔깔깔대며 제가 막 얘랑만 놀려고 하고 하니까 애들이 되게 궁금해하면서 그 친구가 거의 반 바뀔 때는 서로 짝을 하고 싶어 했던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그래도 직업이랑 되게 일치하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너무 신기했어요. 어릴 때부터 그 재능이 막 감출 수가 없었던 것이었군요. 그때 맛을 본 거죠. 내가 올려주는 인기의 맛이라는. 그렇죠. 내가 띄웠어요. 이 영화에서 좋아하는 장면을 꼽으라면 사실 너무 많죠. 계속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오늘 관객들과 꼭 나누고 싶은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장면은 어떤 걸 각각 꼽아주시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장면이 그냥 굉장히 좋은데 이사를 다 이렇게 짐을 옮기고 있을 때 그 후배 여자친구분이 그러니까 아빠가 본 거울을 그 다음에 이제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렌이 와서 같이 이렇게 얼굴 대고 이렇게 보다가 그 후배 여자친구가 입술을 이렇게 내미니까 확 밀치고 떠나버리는데 그게 되게 렌이 어떤 불안한 어떤 마음이 저런 식으로 몸으로 이렇게 불쑥 나온 것 같아서 그 장면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봤을 때는 뭔가 아빠와의 어떤 관계를 떠올리나 했는데 다시 보니까 불 이렇게 불쏘시게 하면서 후배 아저씨 나랑 3학년 때 약혼했는데 저분 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잘못 봤구나 했는데 엔창하려면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 친구가 느끼는 미묘한 막 표정들이 있거든요.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해? 막 할 때도 우리 엄마 아빠가 지금 따로 살아서 잘못한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아니 나는 너가 조금 잘못했다고 생각해 라고 할 때 얘가 씩 웃어요. 그것도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되게 막 작은 어떤 행동들이 막 마음에 확확 오게 하는 순간들이 많은데 또 혹시 저는 오늘 딱 가장 좀 인상 깊게 봤었던 건 이제 막 다니면서 다 얼굴 꼬질꼬질해지고 거의 마지막에 내가 딱 눕는데 꼭 태아 모습처럼 이렇게 눕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영화를 볼 때
성장하는 영화다 이러면 이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가 좀 내면이 좀 단단해지고 뭔가 마음의 근육이 좀 짱짱해졌나 했는데 말린데도 아이가 눕는 게 다시 아기 때로 돌아가는 것 같은 저는 그런 좀 이미지가 각인이 돼서 저 아이가 그러니까 성장한다는 게 대체 뭘까 막 이런 생각을 했고 그리고 엄마가 이제 이거는 법이야라고 처음에 이제 그걸 쓰잖아 조약 같은데 쓰는데 엄마는 이렇게 안 하고 엄마 낮은 하는 계속 자기 뒤에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저 엄마랑 대화를 하면서 저희 어머니가 한 번도 엄마 최진수군 이렇게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일본의 문화인지 아니면 난 나즈나로서 살 거야. 너네 엄마기도 하지만 난 나즈나야. 이걸 계속 강조하는지 이 장면도 계속 좀 뇌리에 남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도 기억나요. 그때 이제 영화 보고 얘기했었는데 그 엄마가 꼭 이렇게 아기가 거기 이제 화장실에 이렇게 갇혀 있으니까 손을 이렇게 확 해서 근데 뭔가 이렇게 확대해서 같긴 한데 그 뱃속에 있었던 아기를 어떻게든 자기가 이렇게 뭔가 제 손으로 꺼내려 했는데 이미 너무 커서 꺼내지도 않고 잘 피하고 근데 손은 피로 다 물들고 내가 낳았지만 내가 아니고 내 것도 아닌 어떤 이제 존재가 됐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어요. 저도 방금 옥석 감독님이 언급하신 그 장면이 진짜 기억에 남는데 왜냐면 저는 촬영 현장에서 스텝으로 일해본 경험은 없지만 그 현장의 상황이라는 걸 볼 때 가끔 떠올리게 되거든요. 저 상황이 대체 어땠을까? 근데 그게 롱테이크로 찍혀 있고 너무 좁은 복도에서 막 4명의 성인이 엉켜 있고 그리고 아마도 시간대를 유추해 보건대 촬영 현장이 긴박하게 돌아갔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매지가워이기 때문이고 아이는 안에 갇혀 있다는 설정이지만 실제로는 그 자리에 없었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 4명이 막 엉키고 이 영화에서 말하자면 가장 좀 폭력적이라고 할 만한 어떤 순간들의 에너지가 확 나오는데 그게 결혼 생활에서 드러내지 않았던 것. 그러니까 결국엔 이 가정이 감추고 있었던 무언가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전면에 내세운 첫 번째 신이기도 하고 폐쇄공포를 막 부르는 그 카메라의 어떤 각과 갈라진 관계, 구멍이 생긴 어떤 균열 이런 게 막 터져나오는 느낌의 씬이어서 저도 정말 인상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말씀하신 그 환상이 시작된 어떤 파트와 앞부분의 톤 앤 매너가 사실 영화 굉장히 좀 다르잖아요. 어떻게 보면 전반부와 한 중반부까지 상황은 일본 아침 드라마의 형태처럼 보이기도 하고 굉장히 좀 통속적인 드라마처럼 보이는데 후반의 터치들은 굉장히 과감하잖아요. 이게 아마도 조심스럽게 추측을 하건데 소마이 신지를 비롯한 그때 일본 감독들이 상업 프로덕션과 독립적인 영역을 오가면서 활동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중심에는 니카츠 프로덕션이라는 그 로망 포르노를 만들었던 회사가 있는데 젊은 감독들이 영화를 만들 수가 없으니까 그럼 로망 포르노라도 만들어 볼까 하면서 연출부를 엄청나게 들어가던 시기가 있어요. 구로사와 기요시마저도 혹은 나카타 히데오 같은 감독도 그 시절을 겪게 되는데 소마이 신지 감독도 거기서 연출부를 지낸 이력이 있죠. 그래서 아주 상업적인 프로덕션을 경험했던 무언가와 그리고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뒤섞인 무언가가 항상 그 시대의 감독들의 독특한 결과물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늘 하게 되기도 합니다. 소마이 신지 감독의 이사를 우리가 성장 영화로 분류를 한번 해본다면 좋은 성장 영화라고 저는 부르고 싶거든요. 두 분도 거기에 동의하시는지 일단 궁금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좋은 성장 영화라고 부르는 데는 말하자면 어떤 조건들이 필요할까요? 두 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이 영화 보면서 되게 강요된 성장 같았는데 랭코가 저는 상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처음에는 그러니까 얘 의지와 상관없이 잃었다면 이제 뒤에 가서는 얘 스스로 이제 독립은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될까 부모로부터의 이제 이렇게 분리된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제목도 이상가 싶었는데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전 상실이 제일 제가 커가면서 제가 가장 클 수 있었을 때 어떤 요소였던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사실 성장 영화라고 생각하고 처음에 보진 않았지만 다시 봤을 때는 제가 어린 시절에 나도 그랬어 라는 기억을 떠올린 거 보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되게 누구한테 말하기는 좀
좀 찌질해 보이고 나 혼자만 갖고 있는 생각인 줄 알았는데 이게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되게 보편적일 수 있는 경험이다. 그러니까 뭐 나도 그래라는 한마디만 해도 사람이 좀 내가 이상한 게 아니구나라고 되게 이상하게 위로받는 지점이 있잖아요. 저는 그거로 봤을 때 이 영화는 그래도 좋은 성장 영화가 아닌가 싶었고, 영화 자체로 봤을 때는 저는 이거는 제가 늘 생각하는 건데, 사실 뭐 지금도 뭐 사람은 다 컸지만 마음은 계속 또 성장해 나가야 되고, 다치면 또 다시 또 혼자 추스려야 되고 하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되게 무서운 게 뭐냐면, 내가 뭐 여유가 없어지거나 뭐 유머를 잃게 되거나, 저는 그 두 가지가 되게 무섭거든요. 어떤 일이 있어도 저는 그 안에서의 조금의 여유와 유머만 찾으면 저는 잘 넘어갈 수 있다라고 혼자 좀 자신을 하는데, 영화 자체 봤을 때 이 아이가 지금 겪고 있는 현실은 너무 잔인하잖아요. 아이가 겪기엔. 근데 중간중간에 그 물 뿌리는 할아버지라든지 친구가 너무 못생겼으니까 제발 울지 마 하는 그 친구라든지, 그런 살짝살짝의 그런 유머와 좀 숨쉴 구멍이 있어서 저는 좋은 성장 영화예요. 문워크도 너무 귀여워. 문워크도 맞아요. 그리고 꼭 그 코로 오카리나 부르는 친구도 맞아. 너무 진지하게 맞아요. 하고, 그 친구는 아마 나중에 뭐가 돼도 됐을 것이다. 대단한 아티스트가 됐을 것이다. 아마 그 촬영 현장에서 우연히 그렇게 노는 걸 보고 이 친구 재능을 한번 어떤 쇼스로 만들어보자 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성장이 사실 앞으로 막 나아가는 거, 뭔가를 성취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만, 저는 두 분의 말씀에 아주 깊은 공감을 하면서 하나를 더 추가하고 싶은 건, 좋은 성장 영화라고 생각되는 건 뭔가를 놓는 법을 알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그 시절과 잘 안녕할 수 있는 무언가를 보여주는 게, 사실은 잃는 것이 정말 상실하는 게 성장이야 라고 이야기를 막 설파하진 않지만 이렇게 전달해 주는 것 같은 영화를 볼 때 참 느낌이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누군가 해주는 게 아니라 여기서 랜도 자기 자신의 시절과 작별하잖아요. 그러면서 막 축하합니다, 뭐 잘 지내세요 이런 말하면서 그 시절을 놓아주는 그 연출이 너무나 아름다웠던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정말 오래도록 이야기할 성장 영화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 있고요. 관객 여러분들 혹시 두 분께 질문하고 싶으신 게 있으시면 같이 이야기 나눠볼까요? 마이크는 없어서 육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죄송해요. 맨 앞에 계신 관객분이요. 여쭤보고 싶은 게, 혹시 영화를 보실 때 이번 영화에서 후반부로 갈수록 좀 분위기가 전환되는 게 보였던 것 같아요. 혹시 그 분위기 전환 때 어떻게 두 분께서 좋아하셨는지가. 딱 그 지점이 있었거든요. 저희가 느끼기에도 그 지점이 어느 부모님이 들어도 마음 아픈 말이 나 이제 빨리 어른 될게 하는 그 순간 이제 딱 전환된다고 느꼈고, 이게 좀 수수께끼 같은데 그 친구가 확 앉아버리잖아요. 그래서 너무 뻔한, 절대 소마이 신지 감독님은 하지 않을 혹시 생리통, 나 똑같이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창피한 거예요. 아닌 거예요. 계속 엉덩이를 아니에요. 봤거든요. 둘이 똑같이 생각하는 거면 괜찮아요. 5학년쯤 또 자연스러운 거니까. 그랬나요? 예. 그래서 근데 그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너무 궁금했어요. 저 딱 주저앉음으로써 뭐지? 저 때 실신하고 이 모든 게 다 꿈이었나? 이렇게도 생각이 들었고, 왜 집에 갈 때 옷이 너무 깨끗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 산속에서 뭘 잡아먹고 있고 뭐 그런 것들이 되게 현실이랑 환상을 오가는데, 그 너머에 내가 못 보는 게 뭘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도 딱 전환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뭐예요? 저요? 그 기자님은 이 주저앉았을 때 뭐라고 생각하셨어요? 저도 근데 그 생각을 하기는 했어요. 근데 그게 약간 어쩔 수 없이 신체적으로 여성 관객들에게 조금 더 발달된 감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갑자기 주저앉는 그 배의 통증이라는 게 너무 통상적으로 있는 경험이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반사적으로 떠올리게 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성장한다는 것의 육체적인 어떤 기준점이 되는 통증이기도 하고, 저도 그 생각을 했었어요. 그럼 혹시 여기 계신 남성분들 중에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실 분? 혹시 왜 주저앉았다고 보셨어요? 그러면
혹시 다르게 생각하신 분 한 번만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네. 네. 과장님이 뺐어요. 아,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뭔가 맞아, 말을 맞아. 덧대기는 어렵네요. 맞아, 맞아.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해석을 나누는 게 너무 네. 재밌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질문도 받아볼까요? 네, 바로 옆에 계신 관객분이요. 그 영화 속에서 불이 자주 등장하는데 그럼 이게 약간 과거를 사라지게 만드는 장치인가? 했는데 불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내포했다고 생각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렌이 의상을 보면 엄마 닮은 의상을 입었다가 아빠 닮은 의상을 입었다가 이러는데 의상을 보시면서도 이런 걸 좀 표현하고자 한 건가? 이런 생각을 해본 게 있다면 나눠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그 의상 그 얘기했던 건데 줄무늬 그 얘기했었잖아요. 맞아요. 친구 뭐였죠? 그 남자애 똑같이 이렇게 거울처럼. 아, 거울. 근데 오늘 보니까 또 아닌 것 같아가지고. 난 그걸 역시 감독은 다르네 이러면서 봤는데 그래요? 아, 근데 그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하얀 옷을 입고 있어서 뭔가 죽음의 이미지가 전 되게 세게 왔었던 것 같은데 뭔가 그 이상의 넘어가 있을 것 같은데 거기까지밖에 안 닿는 어떤 네 그랬었고 또 뭐를 불 어떻게 보셨어요? 불 저도 그냥 진짜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했어요. 불 싹 다 태우잖아요. 너무 되게 사실 그 중간에 집중력이 많이 흐트러졌거든요. 불을 많이 보여주시고 숲을 많이 보여주셔서 중간에 어떤 뭐 편집에 어떤 뭐 일이 있었나 누가 갑자기 개입을 했나 싶을 정도로 그래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분명히 저렇게 오랫동안 보여주신 데는 태우는데 오래 걸린다는 게 근데 막 그 생각도 했어요. 이렇게 이제 인류 최초의 프로메테우스야. 그러니까 네 상상도 해보고 그랬었던 것 기자님은요? 저도 근데 말씀하신 거랑 비슷하게 불이 보였던 게 왜냐면 여기는 그 과학실에서 내는 불도 있고 그래서 모두를 좀 혼비백산하게 하는 상황으로서의 불도 있고 그리고 정말 그 배가 타는 자기의 과거와 작별하는 의미의 불도 있지만 밤하늘을 장식하는 그 축제의 불 같은 것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그 대사가 다 있었다고 생각해요. 성장을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과거로 잘 나아갈게요. 엄마 나 빨리 어른이 될게. 이제 엄마의 반성은 나에게 그다지 뭐 중요하지 않아 하고 다짐하고 정말 자기와의 과거를 이렇게 한번 싹 정리해버리는 근데 그게 어떤 막 태워버린다. 막 불을 질러서 없애버린다 이런 느낌보다는 조금 더 감성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타면은 이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좀 자기의 과거가 뭐 이렇게 좀 이렇게 흐트러지는 느낌 같은 게 나지 않을까요? 연기를 생각했을 때는 그리고 그런 이미지들도 저도 똑같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는 마음들이 조금 비슷했구나라는 생각이 조금 기쁘기도 하고 더 공감이 되기도 하는 것 같네요. 다른 질문 혹시 또 있으신 관객분 계실까요? 저 뒤쪽에 계신 관객분? 네. 지금 대답 나누신 몇 번 나왔던 그 렌이 어른이 되고싶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어린이들 근데 그 전까지는 렌이 어른들이 왜 저렇게 행동하나 생각할 수 있었고 왜 갑자기 그 렌이 어른들의 세계를 이해하려고 그렇게 시도를 하게 된 걸까 계기가 있는 거죠. 그 아빠의 어떤 그 여름방학 축제 고백을 듣고 나름 결론이지 그 말이 나오기 전에 어떤 심리나 실제에서 그런 렌이 어른들의 세계를 이해하자 하게끔 만드는 그런 장면이 전 그렇게 생각했어요. 렌이 할 수 있는 게 계속 답답하면 달리는 거랑 끼케야 물구나무 쓰는 거랑 그러니까 바꿀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걸 알아서 내가 이 안에서 할 수 있는 건 없다. 그러니까 무기력한 걸 깨달아서 나는 이제 내가 어른이 되는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그냥 그렇게 이해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비슷했던 게 아버지가 나 혼자 살고 싶었어 하고 진짜 영영 그냥 강을 건너는 이제 더 이상 내가 아버지로 생각하지 못할 그러니까 아버지는 좀 비밀이 많아야 되는데 비밀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냥 다 이해했다라기보다 그냥 이제
내가 그냥 어른이 돼야겠다, 이제 누굴 의지하거나 뭐 이러지 않아야겠다라는 그런 오기 같은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양쪽 모두에서 답을 어떤 식으로든 들었기 때문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아빠한테 숙제를 냈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 답이지만 아빠가 열심히 그 단체 줄넘기에 대한 설명도 해주고, 그러니까 나는 사실 이것밖에 안 돼, 미안해 라고 말하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조금 더 엄마는 직접적인 언어로 너를 이렇게 만든 게 아빠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게 나일까? 내가 너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든 걸까? 라고 그 마음을 고백했기 때문에 나는 엄마 아빠가 안 헤어졌으면 좋겠고 우리 가족은 단란한 가정이면 좋겠는데 왜 이런 분열을 겪어야 하는지 모르겠는 상태에서 각각의 답변을 들었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 그렇다면 내가 받아들이고 어른이 되는 수밖에 없겠다. 나는 지금 아이라서 이걸 해치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 하지 않았을까. 그전에는 어떤 마땅한 답변이랄 게 없잖아요. 부모의 어떤 설득하려는 노력도 없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엄마 나즈나의 규칙들, 뭐 아빠의 갑작스러운 이사 이런 것만 있고 아무도 설명을 해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기 나름의 해답을 얻은 뒤에 어떤 행동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오늘 뭐 너무 긴 시간은 아니지만 짧아서 아쉬운 시간이긴 하지만 이사로 같이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았는데요. 끝인사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우리가 또 시네마테크의 친구들 영화제로 만났으니까 시네마테크에서 영화를 본다는 것, 그리고 여전히 극장에서 영화를 본다는 게 두 분께 어떤 감흥을 선사하는지에 대한 소감을 듣고 싶고 끝인사도 같이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이렇게 작은 화면으로 보는 것보다 이렇게 큰 영화관에서 보는, 그러니까 그 영화를 보러 가는 것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오늘도 그 순간을 느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다 서로 모르잖아요. 오늘 처음 봤고 또 나가면 다 남이고 지금도 물론 남이지만, 근데 한 작품을 보고 각자의 해석은 달라도 왜 그 공통적으로 뭐 웃는 지점이나 뭐 눈물을 흘리는 지점이나, 아까도 그 아이가 너 너무 못생겼으니까 울지 마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막 한꺼번에 이렇게 웃을 때 뭐 되게 묘한 희열을 느껴요. 저는 뭐 그 굉장히 내향형인 사람으로서 적당한 거리에 있으면서 뭔가 같은 감정을 잠깐이나마 공유한다는, 저는 그게 좀 신비로운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서, 네, 앞으로도 네, 극장에 가는 이런 기분 좋은 경험을 계속 하려고 합니다. 네, 많이 힘들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네, 많이 와주세요. 네. 그냥 그 시네마테크에서 영화를 보는 거는 항상 뭔가 영화를 만들 때 그냥 되게 원초적인 질문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막 갑자기 영화란 무엇일까 이런 그런 생각이 막 들거든요. 근데 답은 못 내렸지만 근데 과거 고전 영화를 많이 틀어주시잖아요. 근데 과거로 와서 보면 이게 더 현대적인 느낌이 들고 이게 영화인데라는 그 말로 정리를 할 수는 없지만 그걸 항상 느끼게 해주셨던 공간이어서 이 공간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의 나라는 어떻게 되는지 얘기만 한마디 덧붙여주시면 안 돼요? 언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오늘 마음이 이상했던 게 저번 친구들 영화제 때 저희가 딱 첫 리딩을 하고 온 날이었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객석에 계셨던 거예요? 네, 그래서 짙은 선홍색. 네, 같이 끝나고 넘어왔었던 거여서 근데 지금 이제 후반을 아직 하고 있고 저도 너무 궁금해요. 근데 그걸 제가 해야 된다는 게 너무 내가 보고 싶은데 내가 해야 돼 그걸. 저 얘기를 정말 많이 하세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근데 아무튼 영화 내가 네. 찍게 편집을 누가 할래 같은 그래서 거보다. 너무 궁금해요. 저도 어떻게 나올지가. 기대해 주세요. 네, 너무너무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두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